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할로윈 시즌 리딩 모먼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최근에 재미있게 읽었던 책 2권에 대해서 같이 리뷰하는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서로 다른 2명의 작가가 쓴 2권의 책이지만 공통점도 정말 많이 있고 또 그만큼 차이점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지나기는 했지만 할로윈 하면 떠올리는 대표적인 캐릭터에 대한 소설이자 그 원형이 되는 고전 작품들이라서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2권을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는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들은 브람 스토커 작가의 드라큘라, 저는 열린 책들 판본으로 읽었고요. 그리고 메리 셸리 작가의 프랑켄슈타인, 이 책은 문학동네 판본으로 읽었는데 이렇게 2권입니다. 워낙 유명한 책들이죠. 근데 저는 이제야 제대로 좀 읽게 됐는데 일단 정말 재미있었고요. 우선은 각 책에 대한 간단한 줄거리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가 먼저 읽었던 이 드라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조너선 하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인 변호사인데요. 어떤 업무를 위해서 트란실바니아에 있는 드라큘라 백작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가는 길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마을 사람들이 그를 말리기도 하고 걱정을 하면서 십자가를 주기도 하고 또 마차를 타고 가는데 굉장히 오싹한 느낌도 들고 근데 어찌저찌 이제 드라큘라 백작의 성에 무사히 가는데요. 이 백작도 뭔가 수상합니다. 창백한 얼굴에 날카로운 이가 입술 위로 비죽 나 있고 그 입술이 유난히 붉고 손바닥 가운데에 털도 나 있고 그리고 거울에 백작의 모습이 비치지 않거나 조너선 하커의 피를 보고 막 달려들려고 하거나 귀족 가문이라는데 성에 하인 한 명 없이 백작이 혼자 식사를 차려주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마침내 조너선 하커는 백작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흡혈귀라는 사실 그리고 자기를 보내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성에서 무사히 탈출하기 위한 조너선 하커의 고군분투가 시작되고요. 한편 영국에서는 그를 기다리는 연인 미나 머레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미나 머레이는 자신의 친구인 루시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루시에게 목류병이 있다는 것을 보고 걱정을 막 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실제로 루시의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루시를 좀 진찰해달라고 말하는 이들의 요청을 받고 온 바넬싱 박사는 루시를 살펴보고는 루시의 병에 무시무시한 비밀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드라큘라의 줄거리였고요. 바로 이어서 이 책, 프랑켄슈타인의 줄거리를 설명을 하자면 이 이야기는 특이하게도 프랑켄슈타인과 전혀 상관없는 인물의 편지에서 시작합니다. 월턴이라는 남자는 배를 타고 북극 지방으로 원정을 떠나서 자신의 누나에게 이제 근황을 알리는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북극을 항해하던 월턴의 배 앞에 썰매를 탄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월턴은 그를 구조한 뒤 도대체 왜 썰매를 타고 얼음 위를 달리고 있었는지 그 사연을 들으면서 이제 기록을 하는데요. 바로 이 남자가, 그러니까 구조된 남자가 프랑켄슈타인입니다. 프랑켄슈타인은 원래 화목한 가정에서 나고 자랐고 대학에 진학해서 과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명을 가진 신체, 특히 생명의 원리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됐고 마침내 본인의 표현으로는 이제 생명을 불어넣을 힘, 그 비밀을 얻게 됩니다. 그는 흥분에 사로잡혀서 인간을 창조하는 작업에 몰두하는데요. 그 결과는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그런 존재를 실제로 창조를 합니다. 문제는 사람의 신체를 조각조각 가져와서 존재를 만들고 딱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흉측한 거예요. 프랑켄슈타인은 자신이 만든 존재의 모습에 겁이 질려서 연구실을 박차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괴물과의 악연이 시작되는 거죠. 참고로 흔히 프랑켄슈타인 하면은 탁한 초록색 피부, 관자놀이나 목에 나사못이 박혀있고 말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그거는 1930년대에 나온 영화에서 그려진 모습이라고 해요. 실제로 소설에서는 굉장히 다른 모습입니다. 기억 속의 그 이미지를 지우고 이 소설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2 소설의 간단한 줄거리였는데요. 뭔가 굉장히 말을 많이 한 것 같지만 사실 인물들의 전체 여정에 비하면 아주 초반, 발단이 되는 사건 정도만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이후로 정말 숨막히는 추격전이 2 책에서 각각 벌어집니다. 리뷰 내용을 그래서 어떻게 구성을 할까 하다가 제가 2 소설을 읽으면서 발견한 공통점과 또 차이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면 좀 좋을 것 같더라고요. 우선은 공통점을 짚고 그것에서 파생되는 여러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야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좀 초조해지기는 하지만 한번 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둘 다 19세기 영국 혹은 아일랜드 작가에 의해 창작된 고딕소설이라는 점입니다. 프랑켄슈타인의 작가 메리 셸리는 영국인, 런던 출생이고 드라큘라의 작가 브람 스토커는 더블린에서 태어났지만 드라큘라의 주요 배경 중 하나가 런던이에요. 그러니까 19세기 영국의 어떤 사회상이나 혹은 시대의 분위기가 이 책에 녹아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고딕소설하면 딱 떠오르는 여러 요소들을 공유하고 있지만 차이가 있다면 프랑켄슈타인은 19세기 초반에 쓰였지만 드라큘라는 19세기 말, 거의 20세기가 다 되어서 쓰였다는 건데요. 19세기 초반의 영국은 산업혁명과 제국주의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번영하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대외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도시 빈민층이 늘어나고 여러 사회적인 문제가 차곡차곡 누적되기도 했는데요. 안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누적되고 밖에서는 세계 정세가 급변하면서 19세기 말이 되어서는 불안이 감돌았다고 해요. 실제로 관련 논문을 보면 19세기 말이 되면서 영국의 대외적 그리고 제국주의적 영향력이 줄고 반대로 다른 나라들의 세력이 급부상하면서 영국에서는 방어적인 태도가 강해졌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무래도 소설에 좀 반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프랑켄슈타인이 과학 연구에 몰두해서 생명의 원리를 발견하고 흥분에 휩싸였을 때 한편으로는 이거는 신의 영역인데 하는 두려움도 잠시 느껴요. 기독교적 세계관이 압도적이었던 이전 시대에서 점점 과학이 발전하고 우세해져 가는 시기에 어떤 혼란, 이때 발생하는 윤리적 갈등이 잘 드러나거든요. 이런 혼란에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괴물도 선악이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괴물의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도 끊임없이 개인인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책을 읽고 이야기를 몰래 엿듣는 그러니까 일종의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성장한다라는 점에서 근대의 자아 형성 과정과 유사하고 또 소설 전반에서 정답을 내리지 않는 혼란 그 자체가 깔려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반면 드라큘라에서는 저는 오히려 선악의 구분이 좀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흉측하게 묘사되는 드라큘라는 악을 대표하고 바넬싱과 조너선 하커 일행은 정의로운 선을 대표하는 것 같거든요. 세기 말에는 혼란과 새로운 시대에 대한 두려움이 뒤따르기 마련이잖아요. 이런 세기 말의 두려움, 특히 대외적으로는 대영제국으로서의 힘이 예전만 못한 것 같고 사회적으로는 이런저런 문제가 골마가다가 터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선악 구분을 뚜렷하게 하고 드라큘라라는 흉측한 괴물과 그를 처단해야 하는 정의로운 인간들의 구분 역시 뚜렷하게 함으로써 소설 안에서나마 좀 이 불안을 잠재우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찾아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과 관점들이 있더라고요. 드라큘라가 빅토리아 시대에 억눌렸던 성적인 욕망을 분출하는 존재이고 당시에 보수적이고 이분법적인 도덕적 관념과 가치관을 해치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강조된 소설이 아닌가 하는 해석도 있었어요. 물론 정답은 없겠죠. 그래서 저도 논문을 찾아서 읽으면서 더 흥미가 가더라고요. 두 번째 공통점은 앞의 내용과 좀 연관이 되지만 남성 인물이 어떤 괴물을 처단하기 위해 떠나는 서사라는 점입니다. 바넬싱과 조너선 하커는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이 되는 드라큘라를 처단하기 위해 정말 동분서주합니다. 우리가 드라큘라 혹은 뱀파이어 하면 딱 떠올리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 특징들이 이 소설에 잔뜩 나오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을 많이 연출합니다. 드라큘라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늘꽃을 방에 막 걸어놓고 환기를 못 시키게 하고 성체 빵 같은 거를 뜯어서 막 원 모양으로 삥 둘러놓고 이제 그러면은 못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뚝을 받고 성스러운 뭐뭐뭐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물체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게 슬라브계의 민간 전설이랑 그 당시 떠돌던 여러 흡혈귀 관련 미신들, 기독교의 영향력 이런 거를 섞어서 쓴 거라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 소설에서 드라큘라는 이방인입니다. 흡혈귀라는 본성도 그렇지만 지역적으로도 트란실바니아 출신이에요. 게다가 목에 이를 박고 이제 피를 빨잖아요. 특히 젊은 여성들의 피를 많이 빠는데 이건 뭐 정상적인 인간도 아니고 영국인도 아닌 괴물이 영국 땅까지 와서 막 그런 짓을 해. 이들 눈에 얼마나 위협적이고 또 타락한 것으로 보였겠어요. 그러니 바넬싱 일행으로서는 사회의 안정과 정의를 위해서 특히 전통적인 정조관념의 수호를 위해서 드라큘라는 반드시 없애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하고 사악한 드라큘라와 반대로 외모도 반듯하고 성품도 좋은 바넬싱과 조너선 하커 일행의 대비가 더욱 두드러진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와 이방인을 구분짓기 위해서 반면 프랑켄슈타인에서는 이 대결 구도가 사뭇 다르게 그려지는데요.
물론 크게 보면 이 소설도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을 죽이기 위해서 막 뒤쫓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괴물은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존재잖아요. 말하자면 프랑켄슈타인이 아버지 격인 거죠. 실제로 이 괴물은 프랑켄슈타인에게 계속 말을 합니다. 나를 공평하게 대해달라. 나는 사랑받고 싶다.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 근데 그렇게 요청하면서 하는 말이 또 가슴을 절절하게 울려요. 다른 이를 사랑하게 되면 내 범죄의 원인은 없어져 버리고 나는 아무도 존재를 모르는 사물이 될 것이다. 아니, 단 한 명이라도 내가 교감할 수 있는 존재가 생긴다면 아무도 존재를 모르는 사물이 되어도 나는 좋겠다라는 이 말이 정말 소설을 읽다 보면 사실 프랑켄슈타인보다는 이 괴물의 감정이입이 더 깊이 되거든요.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이 흉측하다, 그리고 나는 절망스럽다 라는 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괴물이 말을 너무나 잘하고 그리고 그 괴물이 만들어진 과정과 혼자 살아남은 과정을 생각을 하면은 참 진짜 외면할 수가 없어요. 편의상 괴물이라고 제가 계속 부르고는 있지만 읽다 보면은 괴물이라고 말하는 것도 좀 미안해져요. 이 괴물은 엄밀히 말해서는 이방인이라고 부르기는 힘들죠. 프랑켄슈타인에게서 나왔으니까. 프랑켄슈타인의 과학적 호기심과 광기의 산물이고 더 나아가서는 프랑켄슈타인의 또 다른 자아, 그러니까 자아의 어떤 부분이라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을 쫓아가는 이 여정도 악을 처단하기 위한 어떤 고귀한 발걸음이 아니라 자신의 창조물, 혹은 자신의 자아의 어떤 일부분이랄지 또 다른 자아랄지 그런 거를 쫓아가는 평생의 여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이 옛날에 나왔을 때 프랑켄슈타인 또는 현대의 프로메테우스 라는 제목을 달고 나왔다고 하는데 그리스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만들고 또 불을 전해주는 존재잖아요. 신이 설정한 그 금기를 어겨서 독수리에게 간을 조이는 형벌을 받게 되고 이런 프로메테우스와 인간의 관계를 프랑켄슈타인과 괴물의 관계에 대입을 해본다면 이 제목이 또 잘 납득이 되죠. 한편으로는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을 창조하고 대하는 과정을 작가인 메리 셸리의 출산 경험, 조금 더 크게 보자면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그런 연구도 정말 많더라고요. 우선 셸리의 어머니인 올스턴크래프트가 셸리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사망을 했고 셸리 자신도 출산을 했지만 아이를 잃은 경험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에 대한 어떤 고통과 불안,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이 소설에 담겼고 그리고 괴물이 이 세상에 나와서 언어를 배우고 책과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지성과 논리를 키우고 자신의 아버지 격인 프랑켄슈타인과 갈등을 겪는 것이 한 인간의 출생과 성장 과정과 굉장히 닮아 있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메리 셸리가 1931년판 프랑켄슈타인을 낼 때 서문에 내 흉측한 자식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 책을 일컬었다고 하는데 왜 작가가 이 책에 그냥 자식도 아니고 내 흉측한 자식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삶과 엮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표현이 또 의미심장하게 들리죠. 두 소설의 결말이 이 차이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읽어보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결말이 사뭇 달라요. 분위기가 무엇보다도 정말 다르거든요. 이 결말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또한 무언가를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공통점은 이 모든 이야기가 일기나 신문기사, 그리고 편지 같은 기록물에 의해서 전달된다라는 점입니다. 드라큘라는 아예 조너선 하커의 일기, 미나 머레이 양이 루시 웨스텔라 양에게 보내는 편지, 혹은 무슨 신문 몇 월 며칠자의 기사 스크랩,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 붙어요. 미나의 일기에 첨부되었음, 혹은 속기법으로 썼음, 이런 설명도 붙거든요. 그 기록물을 쓰고 남기는 주체도 조너선 하커, 미나, 수어드 박사 등등 굉장히 다양하고 스크랩한 것처럼 소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 자체가 이들 여정의 기록물이다. 그러니까 그런 노트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기록물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일기를 보면은 일기는 어느 정도 사건이 마무리가 됐거나 혹은 좀 쉬는 시간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드라큘라가 나를 죽이려고 막 쫓아오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일기를 드라큘라가 나를 쫓아오고 있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 기록물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긴장감과 박진감 넘치는 전개가 가능하다라는 게 좀 흥미롭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기록물이 주는 특징과 매력을 잘 살리면서도 동시에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라는 것이 정말 이 책이 탁월하게 쓰였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건을 다양한 인물들의 시선에서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도 있었고, 프랑켄슈타인도 이와 비슷하게 기록물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다만 그 구조가 좀 다릅니다. 우선은 월턴이 누나에게 보내는 편지로 이 소설이 시작을 하고요. 원정 중에 만난 프랑켄슈타인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월턴이 기록하는 원고가 나중에 이어져요. 다만 이 기록은 프랑켄슈타인의 입장에서 나라는 1인칭 화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랑켄슈타인이 나에게 있었던 일을 말로써 설명하는 거를 월턴이 그대로 원고로 받아 적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고로 받아 적은 글이다라는 느낌보다는 프랑켄슈타인이 직접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고, 그 안에서 꽤 길게 괴물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부분이 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액자식 구성인데 저는 오히려 깔때기의 모양에 더 가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맨 위에는 월턴의 편지가 있고 중간에 프랑켄슈타인의 인생사가 있고 가장 깊은 곳에 괴물의 고백이 있는 그런 형태로, 아까 드라큘라가 스크랩한 기록물의 느낌이 든다면 그러니까 사건을 좀 전체적으로 조망하게 하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추적하게 한다면 이 프랑켄슈타인은 제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괴물의 고백에 다가가기 위한 구성? 그러니까 점점 깊고 내밀한 곳으로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이 책의 제목이 프랑켄슈타인이고 또 그에 대한 이야기가 소설의 압도적인 분량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사실 진짜 주인공은 괴물인 것 같거든요. 이거는 사건을 다각도에서 본다라는 느낌과는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야기의 초점이 이 괴물의 성장과 내면과 어떤 좌절 같은 데에 맞춰져 있는 느낌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괴물에게 더 감정이입이 잘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그 구성의 차이가 좀 저는 흥미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외에도 흥미로운 공통점들이 좀 있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감상이기는 하지만 소설에서 괴물이 훨씬 더 매력적이었다. 그 이유는 뭐 악의 편에 서 있거나 무시무시한 짓을 하거나 그리고 흉측하게 생겼거나 해도 특이한 약점 혹은 사연 같은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드라큘라는 무시무시한 힘과 능력을 가졌지만 누가 안에 들어오라고 하지 않으면 그 공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 이런 특징이 또 있구나. 되게 재미있는 설정이네 라고 생각을 했고, 또 드라큘라의 가문은 유구한 역사도 가지고 있고 오래된 성이라는 아주 고딕적인 공간 도 있고 강한데 치명적인 약점들을 가지고 있고 비밀에 차 있고,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괴물도 앞서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정말 절절한 사연이 있고 그런 말재주가 있고 사람이 심금을 막 울려.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을 찾자면 이들의 이름에 관한 건데, 흡혈귀나 뱀파이어를 드라큘라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라큘라 백작이라는 어떤 문학적 캐릭터,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냥 흡혈귀라는 존재를 드라큘라라고 습관적으로 부르는 경우, 그리고 프랑켄슈타인도 사실 사람 이름인데 우리가 괴물을 프랑켄슈타인이라고 잘못 부르는 때가 많죠. 그 존재들이 주는 인상, 그 이미지가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이 이름을 이 존재들이 집어삼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드라큘라는 흡혈귀를 부르는 어떤 일반 명사처럼 되고, 프랑켄슈타인은 이름의 주인인 창조자의 존재감은 서서히 지워지고 그 이름이 괴물한테 잘못 가서 붙은 거죠. 엄밀히 말하면 이제 정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렇게 불린다라는 사실 자체가 이 괴물들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리고 문학이라는 텍스트를 뛰어넘어서 우리들에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강렬한 존재로 남아있다라는 거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정말 강렬하다 못해 뇌리에 박히는 그런 존재들이었고요. 이제라도 이 책들을, 그러니까 원전을 좀 제대로 읽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고딕 소설의 매력, 아주 오싹하면서 좀 심란한 사연도 가지고 있고 풍부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여러분께도 꼭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고전 중에 고전 드라큘라와 프랑켄슈타인을 비교하면서 리뷰해봤는데요. 책을 읽으면서도 정말 많은 생각을 했지만 책을 읽고 나서 논문을 몇 편 찾아보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파면 팔수록 흥미로운 내용과 분석이 그야말로 쏟아져 나온다. 그래서 야, 이거 리뷰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드디어 리뷰를 마무리하게 됐네요.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참고한 논문들은 더보기란에 참고 문헌을 다 적어 놓을게요. 정말 수많은 분석과 해석과 반박이 있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또 이들을 훌륭한 고전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